탄핵을 본격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의결되면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이어받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총리 얘기, 거국 총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 초대했고요. 중간에 저희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탄핵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어떤 절차에 문제, 장애물이 없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총리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지난번에 어제 야권 대선 주자들이 만나서 일단 나왔었던 거기서 나온 결론, 그걸 먼저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박수현 전 의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촛불 민심과 국민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 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 네, 두 분도 야권이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이 총리, 선 총리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헌법적 절차에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추미애 대표도 얘기했지만 탄핵 검토 기구를 실시하겠다 했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이제 탄핵을 결정했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이 큰 틀 속에서 보면 참 미숙하다는 전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거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얘기했을 때 즉각 받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일단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틀 속에서는 시간을 내년 4월까지로 정해놓고 단계적 반응을 이제 보는 거죠. 탄핵을 유도하고 탄핵이 됐을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에 의해서 국정을 맡기고 그리고 내년 4월까지라고 한다면 현재 9명의 헌법재판소 중에 2명이 지금 결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7명 중에서 6명이 탄핵을 찬성해야지만 탄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둔 다시 해서 장기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는 정치권을 향해서 결국은 투쟁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청와대가 사실상 이제 국회 총리 받지 않겠다라고 오늘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나온 반응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야권이 박 대통령의 제안과는 다른 뜻에서 국회 추천 총리를 요구하고 있다.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총리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고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 그러니까 총리 권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박사님도 같은 해석이십니까? 하여튼 이 총리에 대한 새로운 총리를 추천해서 새로운 총리가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는 것은 지금 탄핵을 하든 뭐 사퇴를 하든 아니면은 과도 내각을 구성하든 간에 가장 선결적인 조건입니다. 그걸 청와대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말이 좀 그 정영국 대변인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만약에 자신이 국회에 가서 총리를 추천하라고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거부한다. 만약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 상황보다도 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완전히 전면적인 국민과의 전면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대변인이 약간 좀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쪽에서는 새로운 총리를 빨리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축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총리 추천위원회를 만드든 아니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결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밑 교섭을 하든 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새로운 총리를 이런 사람을 지명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총리를 이렇게 해서 내각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야 되는 것이지. 네. 이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게 되면은 하나의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물이 누구냐에 못지않게
권한을 어디까지 주느냐 그 문제가 결국 쟁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명쾌하게 좀 냉정하게 보면 검찰 수사 발표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추천을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 얘기했었던 거는 검찰 수사 발표 이전에요. 검찰이 이 정도 강력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키겠다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 추천 뭐 총리를 받아들이겠다까지 얘기를 했지만 어제 나온 그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결국은 탄핵을 하려면 해라. 그리고 범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존에 황교안 총리로 결국은 국정공백을 메워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 국회 추천 총리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시지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검찰로 하여금요. 우리 모두에도 보도를 했지만 청와대를 향해서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이 기재된 출석 통지서를 저는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신분이 기재된 출석 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어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서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면 그걸 근거로 탄핵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 발의에 담긴 혐의로만 탄핵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 강한 그러한 더 강력한 나름대로의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점이 180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달 만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 추천하는 총리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검찰로 하여금 그러한 더 강력한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정치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토요일 날 촛불 집회를 4차 했지 않습니까? 100만이 또 모였고. 근데 일요일 검찰 수사결을 발표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답변은 이것이 황당무계하다. 사실무근이다. 그렇죠. 사상누각이다. 사실상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하에서 이루어진 국가기구에서 검찰 발표인데 이걸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4차 촛불 집회에 대한 반응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뭐 김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할 테면 해보라. 우리 막말로 얘기해서 국민들 당신들 촛불 들으려면 들어라. 계속해서 나는 절대로 임기를 채울 것이다. 그리고 탄핵하려면 해라. 나는 절대로 임기 중간에 물러갈 생각이 없다. 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무기력한 야당을 또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 무언의 얘기도 안 하면서 정략적인 셈법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탄핵 소추안도 오늘 추미애 대표가 발의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한 달 정도 걸려요.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고 그리고 새로운 총리를 선임해서 당신 총리 지명한다 그랬으니까 대통령에게 지명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그러면 황교안 총리라도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발의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의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제도권, 제조적 직권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사퇴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국민들은 또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더 높은 목소리를 외칠 테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해지 않으면은 사실상의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 이러한 거의 버티기 시기에 그래서 나라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국민이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는 강제 소환장이라도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검찰 취재하고 있는 저희 그 취재 기자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그 탄핵 문제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출신 김종대 전 재판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현희 기자 연결돼 있고요. 조금 전에 다시 대면 조사 추진한다는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이번 주에 다시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검찰 발표 직후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놨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작아졌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조사 일자를 못 박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건데요. 검찰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조만간 대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 외에 강제적인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했을 때만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인데 좀 전에 저희 객원 해설위원들께서 그러면 소환장을 발부하는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답이 없었습니까? 변호인이 일단 선임이 되면 소환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변호인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소환 일정이 정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소환장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은요. 네. 피의자 신분이 잠깐만요, 한 기재된, 기자. 예. 그러니까 핵심은 그냥 단순한 출석 통보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 기재된 출석 통지서인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앞으로 국회가 탄핵 근거를 얘기를 할 때 예. 반드시 피의자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된 그 검찰 조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단순한 안종범, 예를 들어 정호영, 예를 들어서 최순실 쪽의 공범 관계라고 하는 것만 돼 있지 네네. 대통령 자체 개인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이 기재된 출석 통지서는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국회도 확신을 갖고 예를 들어서 탄핵에 들어갈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특검 이전에 조사 이전에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기자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환장을 보낼 때 그것이 뭐 변호인한테 보내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피의자 신분이 기재가 되는 것인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다시 좀 취재를 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형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소환을 통보할 때도 역시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거쳐서 정확히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아시는 대로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의 추천,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가 여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현직에 계시다면 어제 나온 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 내용으로 봐서 지금 심판을 하신다면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탄핵 사유가 헌법에 적혀 있는 걸 보면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면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네. 어제 나온 공소장,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 보면은 180여 가지에서,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건 뭐 아직 확정 판결은 안 나왔지만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헌법이 정한 탄핵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 공소장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아니 그런데 유죄로 확정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 됩니다.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법만 위반한 게 지금 뭐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탄핵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 같이 대담하고 있는 저희 그 개건 해설위원들께서 여쭤보시겠습니다. 저도 재판관님 말씀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핵심은 특검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결국은 지금 헌법관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직무와 관련된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라면 굳이 180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국회 탄핵 발의와 더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특검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발의서부터 끝날 때까지 64일이 걸렸는데요.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그 정도 시간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헌법재판관들도 전부 공무원인데요.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로서 밤을 새워서라도 한 달 안에도 해낼 수 있죠. 예, 이 박사. 예. 예. 그 대법관이 그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저희 우려 사항인데요, 이건요.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소추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려 사항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탄핵 그 기각을 했을 때 예. 이 정도는 탄핵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랬죠. 예. 이번에도 혹시나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검찰에서 발견했지만 혹시나 우려 사항인데 그 헌재에서 탄핵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혹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 사항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단순한 헌법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한 중대한 위반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100만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그 뜻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성 문제에서는 저는 큰 걱정이 없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 국민이 전 국가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그 직무 수행과 위법한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불꽃을 들고 이렇게 주권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어찌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에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 이번 어제 검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재판관님께서는요. 저는 여러분은 대통령을 마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도 공무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은 지금 검찰이 발표하는 일을 저질렀다면은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특검 수사가 대략 4월쯤까지 예정돼 있고 정해진 기간은 180일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앞당겨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헌법재판관이 지금 9분인데 2분이 임기가 내년 초쯤에 만료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7명이 심판을 해서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그러면 2명만 반대를 해도 가결이 안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판관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예. 지금 소장이 1년에 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에
퇴직을 하면은 아마 후임자 선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후임자 선출이 어려우면은 7명이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요. 심리 정족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7명 중에 한 사람도 부족하면은요. 심리를 못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예.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반대하는 어느 재판관이 사퇴를 해버린다고 하면은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더 이상 못 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아주 일이 만약에 지금 돼야 될 일이 자꾸 안 되고 꼬이고 이러니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좀. 예. 그 지금 계신 분들의 성향을 지금 그 분석해서 말씀하시긴 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 재판관들의 애국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인생관과 예. 애국심에 맡길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런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시는 어른들입니다. 예. 저는 그런 2006년부터 오늘 감사합니다. 6년 동안 예. 헌법재판관 지내신 김종대 전 재판관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총리 탄핵 문제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남경필, 김용태 두 사람이 내일 탈당 회견을 하겠다고 조금 전에 공식 선언을 한 모양입니다. 네네네. 새누리당의 진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에게 마지막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결국 해체돼야지 살 수 있습니다. 네. 2007년도 열린우리당이 붕괴 과정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그 당시 2007년 2월 달에 23명이 선도 탈당을 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올해 중도개혁신당이 만들어지고 8월에 대통합민주신당이 만들어지면서 열린우리당이 해체됐거든요. 네.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핵심은 새누리당도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촛불 집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누리당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보수의 가치를 거의 상실한 정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한마디로 박근혜 정당입니다. 이것을 해체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지만이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해서 더 나아가서 그 내년도에 대선을 향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현재 같은 상태로 가져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도 탈당을 하면 곧 이어서 지금 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이건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남경필 지사가 탈당을 하면 거기서 핵심은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결국은 깃발을 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새로운 창장을 위한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해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새누리당 지금 비주류에 계신 분들이 정확히 봐야 될 문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버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황당하다 그렇게 대변인이 얘기하고 변호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국회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정치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비주류에 있는 분들이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은 사실상 저는 그 사람들의 정치력과 국민이 뽑아준 대표성은 하나도 관통되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탄핵 문제도 전 그렇습니다. 탄핵도 거기 있는 경우에 탄핵안을 올렸을 때 과연 30명이 올 것이냐, 29명이 올 것이냐,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따로 꾸려야 됩니다. 따로 꾸려서 이쪽이랑 야3당과 협력해서 새로운 정국을 만들어 나오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길이지.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맨날 해봐야 안 내놓잖아요. 당권을 안 내놓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를 꾸려서 나와야 탄핵도 확실하게 200석을 넘길 수 있는 현실적인 가시권에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뭐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새로운 길에 동참을 해야만 하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기회주의자예요. 그건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직시해야 된다. 자고면할 필요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새누리당은 해체시키고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구하고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